전 올해 30대 여성이자 제약회사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업계에서는 알아주는 회사여서 나름 자부심 가지며 다니고 있어요. 대학 때부터 성실하게 공부하고 일해서 지금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고 언제나 늘 제 역할에 충실하게 임하며 살아왔죠. 그런 제가 이런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네요. 처음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니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막막하네요. 아무래도 제 남편 이야기부터 해야겠죠? 남편은 항공사의 정비사예요. 다른 말은 좀 거창하게 들릴 것 같고 쉽게 말해서 비행기 전기 고치는 사람이죠. 안정적인 직장이고 본인도 긍지를 갖고 일했으니 천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남편과 저는 대학 때부터 알던 사이였어요. 같은 동아리 선후배 사이였거든요. 완전히 다른 학과였는데 우연히 영화 동아리에서 만났죠. 그때는 선배였던 남편이 저한테 관심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전 그냥 저 선배는 항상 웃고 다니네 정도로만 생각했고요. 남편은 키 큰 공대생이었는데 유독 좀 말랐었던 기억이 나요. 안경 쓰고 체크셔츠만 입고 다니던 전형적인 공대생이었달까. 오늘도 도서관 가나 보네. 시험도 끝났는데 좀 쉬어. 선배는 또 영화 보러 가요? 맨날 영화만 보시네. 그럼 같이 갈래? 혼자 보면 재미없어. 아니에요. 전 과제해야 돼요. 다음 해요. 이런 식의 가벼운 대화가 전부였어요. 그러다 제가 취업 준비로 바빠지고 선배는 군대 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죠. 졸업하고 나서는 각자 바쁘게 살다 보니 만날 일도 없었고요. 그러다 몇 년이 지나고 대학 동아리 기념 모임이 있었어요. 사실 가기 싫었는데 친한 동기가 끌고 가서 어쩔 수 없이 참석했죠. 강남의 한 술집에서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 선배를 다시 만난 거예요. 처음엔 못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너 윤지 맞지? 와, 더 예뻐졌네. 계속 보고 싶었어. 선배가 먼저 알아보고 제게 말을 걸어왔어요. 대학 땐 삐쩍 마르고 안경 쓰던 공대생이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운동을 했는지 몸도 탄탄해졌고 안경도 벗고 헤어스타일도 세련되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날 밤 제외의 술자리가 새벽까지 이어졌어요. 다른 선후배들도 있었지만 어느새 우리 둘만 남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사실 나 옛날에 너한테 좀 관심 있었거든. 근데 후배한테 부담 줄까봐 티를 안 냈지. 정말요? 전혀 몰랐어요. 그 말을 듣고 왜 그리 설렜는지 몰라요. 마치 영화 같은 느낌이었달까요? 놓쳤던 인연을 다시 만난 것 같은 운명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선배, 아니 남편도 아마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졸업 후에 저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대요. 제가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본인은 막 정비사가 된 후라서 주눅이 들었다나 뭐라나. 저는 그런 거 중요치 않았어요. 우리의 운명적인 만남이 그 자체로 특별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연애는 정말 순탄했어요. 주말마다 데이트하고 평일에도 퇴근 후에 만나고 학생 때는 몰랐는데 의외로 로맨틱한 면이 있더라고요. 사랑 표현도 서슴없이 하고 기념일도 꼬박꼬박 챙기고 제 생일엔 직접 케이크를 만들어 왔는데 모양은 엉망이었지만 그 마음이 너무 예뻤죠.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때 남편이 결혼하자고 하더군요.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면서요. 저랑 만나는 동안 더없이 행복했고 평생 이렇게만 살았으면 좋겠다며 프로포즈했죠. 저희가 자주 가던 레스토랑에서 반지를 받았는데 그게 왜 그리 또 특별해 보이던지요. 거창하지 않아서 좋았고 진심이 느껴져서 더 좋았어요. 전 당연히 좋다고 대답했죠. 그 후로 바로 약속을 잡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저희 부모님은 좋은 사람 같다, 성실해 보인다며 마음에 들어 하셨죠. 문제는 시댁이었어요. 첫 만남부터 조금씩 불편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아버님,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윤지입니다. 그래, 앉으렴. 근데 나이가 어떻게 되지? 29살입니다. 나이가 생각보다 꽤 있네. 시어머니는 첫마디부터 나이 타령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밥소리 넘어가질 않았어요. 직업은 뭐 한다고? 제약회사에서 마케팅 일하고 있어요. 제약회사라 뭐 크게 내키진 않네. 시아버지의 표정이 영 탐탁지 않으셨어요. 사실 시부모님은 며느리감으로 교사나 공무원을 원하셨대요. 안정적이고 시간도 규칙적인 직업을 선호하신 거죠. 제 일도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른들 인식은 확연히 달랐어요. 그래도 결혼까지는 무사히 진행됐습니다. 결혼식도 정말 소박하게 했어요. 체면 치레하는 그런 것들 하지 말고 그 돈으로 차라리 신혼여행을 좀 더 알차게 가거나 신혼집에 보태자는 게 우리 둘의 생각이었죠. 그런 면에서는 참 잘 맞다고 생각했어요. 휴양지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정말 더없이 행복했어요. 이런 행복이 또 있을까 싶었죠. 남편이 매년 기념일마다 여기에 오자며 약속했어요. 새끼손가락 걸고 아이들처럼 약속했는데 결국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네요. 결혼하고 나니 현실이 녹록지 않더라고요. 신혼집은 경기도에 있는 전세 아파트를 구했어요. 아담하지만 둘이 살기 딱 좋은 집이었죠. 무엇보다 우리 둘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게 기뻤어요. 그렇게 시작된 신혼생활은 처음엔 정말 달콤했습니다. 남편은 3교대 근무를 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불규칙했지만 쉬는 날엔 꼬박꼬박 집안일도 도와주고 요리도 해줬어요. 물론 요리 실력은 형편없긴 했어요. 김치찌개에 물을 너무 많이 부어서 김치 맹탕이 되기도 했고 계란말이는 타서 숯덩이가 되기도 했죠. 그래도 그 마음이 예쁘고 귀해서 맛있게 먹었어요. 주변에선 다들 우리 부부를 부러워했어요. 회사 동료들도 남편분 정말 자상하시네요 라고 했고 친구들도 너희 부부가 가장 잘 사는 것 같다. 완전히 결혼 장려 부부야 부러워 라고 했죠. 하지만 그런 행복도 잠시 결혼하고 첫 명절부터 시련이 시작됐어요. 명절 연휴에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의 태도가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지독해져 있었거든요. 그래 우리 며느리 왔네. 얼른 들어와서 일 좀 도와라. 네? 어머님 뭐 도와드릴까요? 부엌에 가서 전 부칠 준비해. 재료부터 손질해야 한다. 인사도 제대로 못 나누고 바로 부엌으로 직행했어요. 거실에는 시아버지와 친척들이 TV 보면서 과일을 먹고 있었는데 저만 앞치마 두르고 전을 부치고 있었죠. 저는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붙여야지 이게 뭐야? 죄송해요 어머님 다시 붙일게요. 그리고 기름을 너무 많이 쓰잖아 아껴 써야지. 음식을 하는 게 저랑 어머니 둘뿐이어서 눈치 없는 척하며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른 분들은 요리 안 하세요? 저희 둘이 이 많은 분량의 요리를 하려면 하루가 부족할 것 같은데. 네가 그런 말 안 하면 금방 된다. 말할 시간에 일 하나라도 더 해.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첫 명절이니까 교육시키려고 그러시는 거겠지 하고요.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린 무조건 집에서 살림해야 한다 라는 고정관념이 아주 심하신 분이었어요. 식사 시간마다 끈질긴 잔소리가 시작됐죠. 요즘 여자들은 집안일을 너무 등한시해. 직장 다닌다고 집을 내팽개치면 되나? 어머님, 저도 나름 집안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 아들이 빨래하고 청소한다던데? 남편이 쉬는 날만 하는 거죠. 보통은 제가 해요. 그리고 저희는 맞벌이니까 서로 도와가면서. 맞벌이? 여자가 돈을 벌면 얼마나 번다고 남편 내조나 제대로 하지. 더 화가 나는 건 시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식사하시면서 한마디씩 얄밉게 거드셨거든요. 성민이가 불쌍하지. 퇴근하고 집에 와도 따뜻한 밥 한 끼 못 먹고. 아버님, 제가 성민 씨 도시락 싸주고 있어요. 도시락? 그게 밥이야? 갓 지은 따뜻한 밥을 먹여야지. 시대가 변해도 여자의 본분은 안 변하거든. 요즘 애들은 참 이게 문제라니까. 정말 답답했어요. 21세기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그래도 남편이 편을 들어주면 모르겠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늘 실망스러웠어요. 여보, 부모님 말씀 그냥 듣고만 있을 거야? 나 속이 답답해 미쳐버릴 것 같아. 알아. 근데 내가 뭐 어떡해. 당신이 좀 이해해줘.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그래. 나도 일하는 사람인데 인정을 안 해주시잖아. 몇 푼이나 버냐니 그게 며느리한테 할 소리야?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야. 조금만 참아줘. 그때만 해도 그 조금이란 게 5년이란 시간이 흘러도 그대로일 줄은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특히 제가 승진할 때마다 시댁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작년에 팀장으로 승진했을 때의 일이에요. 친정 부모님은 너무 기뻐하셨죠. 우리 딸이 벌써 팀장이야? 아우, 정말 자랑스럽다. 아빠가 축하 선물 사줄게.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선물은 무슨, 그냥 축하해주는 것만으로도 기뻐요. 조그만 축하 파티까지 해줬어요. 엄마가 직접 케이크도 만들어주시고 아빠는 와인도 준비해주셨죠. 동생도 선물을 주며 진심으로 축하해줬고요. 그러다 며칠 후 시댁에 갔더니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팀장 됐다며? 그래서 어때? 뭐 좋긴 해? 네 어머님,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네요. 팀장 되면 더 바빠지겠네. 집안일은 언제 하려고? 그래도 최대한 시간 내서. 애는 언제 낳을 거야? 나이 들면 못 낳아? 시아버지도 거들었죠. 직장 다니는 여자들은 애 낳기 싫어서 온갖 핑계 댄다더라. 요즘 애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 가정적인 여자가 되는 게 무슨 흠이라도 되는 것처럼 살잖아. 그래서 더 악착같이 일에 매달리고. 에휴, 보다 못한 남편이 대답했어요. 아버지, 저희도 계획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계획? 애는 계획해서 낳는 게 아니야. 계속 노력해서 갖게 되면 그냥 낳는 거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졌어요. 왜 그래? 많이 힘들었어? 서럽지. 서러워서 죽겠지. 우리 부모님이 너무하셨지? 그래도 그냥 안타까워서 말씀하신 걸 거야. 내가 팀장 된 게 그렇게 못마땅할 일이야? 뭐가 안타까운 건데? 축하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워? 좋은데 표현을 안 하시는 거야. 속으론 대견해 하실걸? 남편의 그 말 같지도 않은 위로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표현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못마땅해 하신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결혼 생활은 계속됐어요. 시간이 지나니 시부모님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 적응이 되더라고요. 체념하게 된다고 해야 하나? 그러면서도 시댁 눈치 보랴, 회사 일하랴, 집안일 하랴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죠. 남편과의 사이도 뭐 크게 나쁘진 않았어요. 적어도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한창 바쁘던 회사 일이 어느덧 정리되고 일상의 여유가 찾아온 쯤이었어요. 오랜만에 남편 SNS를 찾아봤거든요. 저는 SNS를 하지 않아서 평소엔 모르는데 아주 가끔 생각나면 남편 계정만 살펴보는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모르는 여자가 댓글을 달아놓더라고요. 오빠 오늘도 수고했어요. 비 오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내일 뵐게요. 처음엔 그냥 회사 동료인가 했어요. 남편 회사에도 여직원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남편 계정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친구 아니면 댓글을 달 수 없어서 지인이 분명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 프로필을 눌러봤더니 비공개 계정이더라고요. 프로필 사진도 꽃사진이고
이름도 봄날이라고만 되어 있었죠. 이상한 건 남편이 그 댓글들에 일일이 좋아요 하트를 눌러준다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 댓글에는 하트가 없었거든요. 게다가 남편은 SNS 활동을 거의 안 하는 사람이어서 반응 같은 건 잘 안 하기도 했고요. 그날 저녁을 먹으면서 슬쩍 물어봤어요. 여보, 요즘 SNS 자주 해? 그냥 뭐 평소랑 똑같지? 나 당신 계정 살펴봤거든. 근데 매번 댓글 다는 사람 있던데 봄날이라는 사람. 아, 그거? 남편이 잠깐 젓가락을 멈추더니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회사에 새로 들어온 후배야. 다른 부서긴 한데 정비 쪽에 관심 많아서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 후배가 하트 달아서 댓글 쓰고 그래?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래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 뭘 걱정해. 그때 남편이 말한 젊은 애들이란 표현이 기억나요. 그래서 저는 20대 중반에 SNS 활발히 하는 신입사원인가 보다 했죠. 그냥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야, 선배로서. 그래? 이름은 뭐야? 프로필이 비공개던데. 그러게. 왜 비공개로 해놨는지 모르겠네. 요즘 애들은 비밀이 많아서 이해가 안 돼. 남편은 이름을 말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어요. 그날은 그냥 그렇게 넘어갔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계속됐어요. 제 여자의 직감이 계속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던 겁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제가 담당하던 신약 마케팅 프로젝트 때문에 다시 또 정신없이 바빴어요. 거의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출근하고 그날도 야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클라이언트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표가 갑자기 해외 출장을 가게 돼서 미팅을 취소해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이었죠. 내일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갑자기 취소되니 허탈했지만 오랜만에 일찍 퇴근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은 좋았죠. 오늘은 남편한테 맛있는 거 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회사를 나섰어요. 시간을 보니 저녁 7시. 남편은 주간 근무라 6시에 퇴근했을 테니 집에 있을 시간이었어요. 장을 봐야 할 것 같아서 집 가는 길에 있는 마트에 들렀다가 가기로 했죠. 그런데 마트로 가는 길에 우연히 남편을 본 겁니다. 우리가 잘 오지 않던 동네였는데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어? 남편이 왜 여기 있지? 퇴근했으면 집에 가야 하는데? 반가운 마음에 부르려고 했는데 남편 옆에 여자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처음엔 그냥 우연히 옆에 선 행인인가 했죠. 그런데 신호가 바뀌고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가까이 붙어서 걸어가고 여자가 뭐라고 하면 남편이 크게 웃고 마치 연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아니야, 회사 동료일 거야. 그냥 친한 동료끼리 저녁 먹으러 가는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면서 근처에 그냥 차를 세워두고 두 사람을 따라갔어요. 여자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까만 긴 머리에 날씬한 몸매, 세련된 옷차림, 분명히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회사 모임 때 몇 번 가봤는데 이런 여직원은 기억이 없었거든요. 두 사람이 들어간 곳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분위기 좋은 와인바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부부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고급스러운 곳이었어요. 평소에 남편은 와인은 비싸서 못 먹겠다. 그 돈이면 소주 몇 병을 마시지 라고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저랑은 결혼기념일에도 동네 고깃집에서 소주나 마시던 사람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른 여자와는 비싼 와인바에 가다니 믿을 수가 없어서 한참을 밖에서 서성였어요. 혹시 회사 회식인가? 다른 사람들도 올 건가?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다른 사람은 오지 않았어요. 날씨가 더웠지만 계속 기다렸습니다. 가게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정말 즐거워 보였죠. 남편이 그렇게 활짝 웃는 모습을 본 게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행복해 보였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더는 못 보겠더라고요. 그냥 집에 가려고 돌아섰는데 그때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뒤돌아보니 두 사람이 나오고 있었죠. 그런데 다음 순간 본 장면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여자가 아주 자연스럽게 남편의 팔짱을 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친밀하게, 마치 원래 연인이었던 것처럼. 그리고 남편은 그런 여자를 뿌리치긴커녕 더 가까이 끌어당기는 게 아니겠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 분노인지 슬픔인지 배신감인지 모를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죠. 두 사람은 팔짱을 낀 채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서 속삭이는 두 사람의 모습은 누가 봐도 연인이었죠.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가 아니라 막 열애 중인 그런 연인. 그날 밤은 한숨도 못 잤어요. 남편이 밤늦게 들어왔는데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야근하느라 늦었어. 피곤해 죽겠네. 라고 했죠. 평소 같으면 고생했어. 씻고 자. 라고 했을 텐데 그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자는 척하면서 이불 속에서 눈물만 흘렸죠. 배신감, 분노, 슬픔, 자괴감, 온갖 감정이 뒤섞여서 미칠 것 같았어요. 당장이라도 따져 묻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잖아요. 혹시 내가 오해한 건 아닐까? 정말로 친한 동료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의심의 싹은 이미 제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남편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워졌어요. 핸드폰을 볼 때마다, 늦게 들어올 때마다, 주말에 약속이 있다고 할 때마다 그렇게 지옥 같던 일주일 후 발신자가 숨겨진 이상한 문자를 하나 받게 된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분 회사 동료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조심스럽지만 꼭 아셔야 할 내용이라 이렇게 연락드렸어요. 남편분한테 여자가 생긴 것 같아서요. 처음엔 누군가의 악의적인 장난인가 했어요. 아니면 보이스피싱? 근데 문자는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둘이 너무 잘 어울려서 사람들은 다 와이프분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남편분이 그 여자 만나고 나서 회사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그랬고요.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한들 그래도 부인께서는 아셔야 할 것 같아 말씀드려요.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뭐라고 답하는지. 문자를 읽고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잘 어울린다는 둥, 좋아 보인다는 둥 그런 말을 들으니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 회사 동료 누군진 모르지만 남편의 외도를 고발해 준 걸 보면 분명 회사에서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은근히 기분 나쁜 건 저를 교묘히 긁으면서도 이모티콘 섞어 쓰는 그 말투였어요. 어쨌거나 이 사람은 나중에 알아내기로 하고 저는 남편의 외도를 캐낼 계획을 세우기로 했어요. 우선 상간녀가 누구인지, 정확히 어디서 일하는지 알아내야 했죠. 남편을 직접 추궁하면 발뺌할 게 뻔하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먼저 남편이 자주 가는 곳들을 조사했어요. 회사 근처 카페, 식당, 편의점을 돌아다니면서 은근슬쩍 물어봤죠. 혹시 여기 정비사분들 자주 오세요? 네. 점심시간에 많이 오시죠? 제 남편도 정비사인데 혹시 아실까 해서요. 이런 사람인데. 남편 사진을 보여주면서 물어봤어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단 말을 덧붙이고요. 그럼에도 통 정보를 못 얻다가 문득 와인바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곧장 남편과 그 여자가 갔던 와인바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정적인 정보를 얻어냈죠. 알바생이 친절하게 알려줬거든요. 이 아저씨 알아요. 단골 손님이거든요. 그 사장님이랑 자주 오셨는데. 사장님이요? 네. 여기서 한 블록 가면 블루밍 데이즈라는 부티크 옷가게 있어요. 예전에 거기 사장이라고 직접 말해주셨어요. 그 사장님이랑 이 아저씨랑 자주 같이 오셨죠? 부티크라.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다음날 저는 완전히 변장을 하고 그 부티크를 찾아갔어요. 안 쓰던 안경에 모자까지 쓰고 평소와는 다른 스타일의 옷을 입었죠.
화장도 진하게 해서 최대한 다른 사람처럼 보이려고 했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저를 알아볼까 봐서요. 가게 간판을 보니 꽤 고급스러워 보이는 여성 의류 매장이었어요. 쇼윈도에는 세련된 옷들이 전시돼 있었고 인테리어도 깔끔했죠. 심호흡을 한번 하고 가게 문을 열었어요. 딸랑. 어서오세요. 블루밍데이즈입니다. 밝은 목소리와 함께 한 여자가 카운터에서 일어났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죠. 겉으로 볼 땐 솔직히 괜찮았어요. 키가 크고 날씬했고 피부도 깨끗했죠. 메이크업도 완벽했고 옷 센스도 좋아 보였어요. 이 여자가 그 상간녀인가? 그냥 구경 좀 하려고요. 최대한 목소리를 깔고 대답했어요. 다행히 그 사람은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죠. 천천히 구경하세요.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여자는 다시 카운터로 돌아가서 뭔가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옷을 구경하는 척하면서 가게 구석구석을 살펴봤죠. 그리고 이상한 점들을 하나둘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여성 의류 가게인데 한쪽 벽면엔 남자 옷들이 진열돼 있었어요. 넥타이, 셔츠, 벨트 같은 것들이요. 그것도 브랜드를 보니 꽤 비싼 것들이었죠. 여성복 가게에 왜 남자 옷이 이렇게 많이? 그리고 보통 여성복 가게라면 꽃이나 향초, 액세서리 같은 걸 장식해 놓잖아요. 근데 여기는 항공기 프라모델이 놓여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서너 개가 진열돼 있었죠. 자세히 보니 남편이 집에서 만들던 것과 똑같은 모델도 있었어요. 남편이 주말마다 조립하던 바로 그 모델들로요. 벽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는데 대부분 여행 사진이었어요. 파리, 뉴욕, 두바이, 승무원 옷 입은 사진이 있는 걸 보니 승무원 출신 같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사진이 있었죠. 커플 사진인데 여자는 사장이었고 남자 얼굴은 안 보이게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저 체격, 저 옷차림 우리 남편 아니야? 특히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가 결정적이었어요. 제가 결혼 선물로 준 시계와 똑같았거든요. 비싼 건 아니었지만 특별한 디자인이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죠. 가슴이 쿵쿵 뛰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연기했어요. 옷 몇 벌 들어보기도 하고 가격표도 확인하고 그러다 상간녀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손님, 어떤 스타일 찾으세요?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그냥 편한 옷 좀 보려고요. 데일리룩이요? 아니면 오피스룩? 보시는 분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그렇게 말을 피하며 요리조리 보다가 곧바로 나왔어요. 너무 오래 있으면 의심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충분한 정보를 얻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상대가 바로 이 부티크 사장이다라는 걸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잠든 틈을 타 핸드폰을 다시 확인했어요. 비밀번호는 평소에 유심히 봐두어서 알고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확인한 적 없으니 저를 경계하진 않았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카톡 대화를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정말 가관이었어요. 오늘도 고마워요. 내일 점심에 또 올게요. 오빠 최고. 오늘 전구 갈아줘서 고마워요. 오빠 덕분에 가게가 환해졌어요. 마음도 환해졌고. 익숙한 이모티콘이 보였어요. 저에게 왔던 익명 문자 속 그 기분 나쁘던 웃음 이모티콘이 남편 문자에도 있었어요. 더 확실한 건 남편도 똑같은 이모티콘으로 답장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죠. 아마도 둘만의 신호 같은 거였나 봐요. 결국 저한테 외도를 알린 건 상간녀였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일부러 저를 자극해서 뭔가를 노린 거겠죠. 어쩌면 저와 남편이 싸워서 이혼하길 바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존재를 과시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요. 좋아. 그렇게 나오니까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저는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대학 선배가 소개해준 이혼 전문 변호사였죠. 이혼을 제대로 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변호사님,
제가 잡은 증거들이 이것들인데요.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할까요? 파일에 정리해간 자료들을 하나씩 보여드렸어요. 사진, 문자 내용, 카톡 대화 등등. 변호사님은 안경을 고쳤으며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만으론 부족합니다. 함께 와인바에 간 것, 팔짱 낀 것, 카톡 대화. 이런 것들은 정황 증거일 뿐이에요. 이 법원에서는 직접적인 증거를 요구합니다. 직접적인 증거라면 모텔 출입 사진이나 영상 또는 둘이 불륜 관계임을 인정하는 녹음 같은 게 있으면 좋겠네요. 막막했어요. 그런 증거를 어떻게 잡나요? 정말 흥신소 탐정이라도 고용해야 하나? 그리고 위자료도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겁니다. 요즘 법원 판례를 보면 보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선이에요. 혼인기간, 불륜기간, 파탄의 정도 등을 고려해서 결정되죠. 솔직히 그 금액도 너무 적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받은 상처와 배신감이 겨우 그 정도 값어치밖에 안 된다는 게 억울했죠. 그런 생각을 하며 밖으로 나오는데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얘야, 이번 주 일요일에 시간 있니? 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큰 집에서 법 싸운대. 조상님들 제사 지내려고 와서 일 좀 도와라. 평소 같으면 알겠다고 했겠지만 마음에 여유가 없고 시댁도 이제 남이 될 수 있으니 그냥 이렇게 답했어요. 어머님, 저 이제 그런 거 안 가요. 회사 일도 바쁘고 집안일도 해야 해요. 이번에는 알아서 해주세요. 뭐?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이게 다 네 할 일인데 뭐 알아서 하라고? 애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해? 아주 노발대발하시더라고요. 여태껏 한 번도 빠진 적 없이 가서 잘한 것에 대해선 칭찬 한마디도 안 해주시더니. 그런데 문득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평소에 날 그렇게 구박하시던 시어머니를 이용해 보자는 거였죠. 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경솔하게 답했어요. 제가 너무 일만 하고 살림을 소홀히 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죄송한 마음에 어머님께 좋은 옷이라도 사드리고 싶은데 같이 가주실래요? 옷? 갑자기 웬 옷? 시어머니는 당황스러우면서도 의외라는 반응이었죠. 평소엔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동안 며느리 노릇 제대로 못해서 죄송해요. 작은 성이라도 표현하고 싶어서요. 뭐 어디로 갈 건데? 비싼 건 됐다. 어차피 네 돈이 우리 아들 돈인데. 제가 아는 좋은 가게 있어요. 가격 저렴한데 옷도 괜찮아요. 반신반의하시던 시어머니는 결국 승낙하셨어요. 공짜 옷을 마다할 분은 아니시니까요. 그렇게 디데이가 정해졌어요. 토요일 오후에 시어머니와 함께 블루밍 데이지로 가기로 한 거죠. 그 전에 한 번 더 가서 상황을 파악하기로 했어요. 목요일 저녁, 부티크 근처에서 잠복했어요. 예상대로 남편이 나타났죠. 퇴근하자마자 부티크로 들어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씁쓸했어요. 나한텐 바쁘다고 돌아누우면서 저 여자한텐 매일 갔던 거구나. 1시간쯤 지나서 남편이 나왔어요. 상간녀가 문 앞까지 나와서 배웅하는데 그 모습이 영락없는 애인이었죠. 덕분에 저도 마음을 단단히 붙잡을 수 있었죠. 드디어 결전의 날, 토요일이 됐어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게로 가는데 차 안에서도 계속 잔소리를 하셨죠. 역시 우리 어머니. 너도 이제 좀 여자답게 꾸미고 다녀. 맨날 바지만 입지 말고. 남편한테 잘해라. 남자가 밖에서 힘든데 집에서라도 편해야지. 애는 언제 낳을 거냐? 시집 온 지 몇 년이 지났는데. 평소 같으면 스트레스 받았을 텐데 오늘은 오히려 고마웠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까칠한 성격이라는 게 말이죠. 드디어 가게 앞에 도착했어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긴장이 됐어요. 그 여자가 밝은 미소로 맞이했거든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를 못 알아보는 건 당연했어요. 오늘은 또 평소와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입고 왔거든요. 시어머니 취향에 맞춰서 단정한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까지 했죠.
화장도 진하게 해서 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어머님, 이쪽 옷들은 어떠세요? 일부러 비싼 옷들이 걸려있는 쪽으로 안내했어요. 시어머니는 가격표를 보더니 바로 인상을 찌푸렸죠. 이게 얼마야? 뭐? 터무니없네. 원피스 하나에 50만 원이 넘어? 어머님, 괜찮으니 한번 입어보세요. 입어볼 것도 없어. 이런 비싼 옷을 누가 사 입어? 돈이 그렇게 많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날따라 손님이 많았는데 주변의 다른 손님들도 쳐다볼 정도였죠. 상간녀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 다른 가격대 옷도 많이 있어요. 이쪽으로. 여기 옷들 다 바가지네. 동대문에 가면 10,000원에도 살 수 있는 걸 왜 이렇게 비싸게 받아? 상간녀가 숨을 깊이 들이쉬며 참는 게 보였어요. 아마 속으로 이런 진상 손님 하고 있겠죠. 저희는 퀄리티로 승부하는 가게예요. 대량 생산품과는 다릅니다. 퀄리티? 그게 뭐가 다른데? 옷 다 똑같아 보이는구만. 그 여자가 자꾸 대꾸하니 시어머니 심기가 더욱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평소 성격이 워낙 까칠하신 데다가 가격이 비싸니 더 심해진 거죠. 요즘 장사가 어려운데 이렇게 비싸게 받으면 누가 와? 단골 잡기 힘들어 이러면. 그래도 단골 손님들 많이 있고 계속 찾아주세요. 보아하니 호구들이겠지. 이런 식으로 돈 많은 사람들 등쳐먹는 거잖아. 상간녀가 애써 미소를 유지하려 했지만 점점 한계에 다다르는 게 보였어요. 얼굴이 붉어지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때 제가 불을 지폈어요. 어머님, 사장님도 나름 고민이 있을 거예요. 요즘 이혼하고 혼자 사는 여자들 많잖아요. 혼자 장사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라도 해야죠. 순간 상간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사실 남편과 문자한 걸 보다가 상간녀가 이혼녀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물론 이 사실을 모르는 그 여자는 손님인 제가 이혼 사실을 아는 것이 놀랍고 불쾌했겠죠. 시어머니는 그 여자에게 곧바로 물어봤어요. 이혼? 이혼했어요? 시어머니가 상간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 시선이 어찌나 날카로운지 저도 옆에서 보면서 움찔했을 정도였죠. 마치 엑스레이로 스캔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그건 개인 사생활인데요. 했나 보구나. 나이 몇인데요. 그것도 사생활이고요. 보아하니 30대 초중반 같은데 남편이 바람 폈나 보네. 아니면 본인이 바람 피웠거나. 상간녀의 얼굴이 확 붉어졌어요. 아니에요. 성격 차이로. 성격 차이? 그거 다 핑계지. 여자가 남자를 제대로 못 잡아서 그래. 내조를 못했거나 아니면 바깥으로 돌았거나. 시어머니의 독설이 시작됐어요. 한번 시작하면 끝이 없는 분이거든요. 특히 자기보다 어린 여자들한텐 더 심하게 하시죠. 요즘 여자들은 너무 이기적이야. 자기 일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남편 뒷바라진 안 하고 돈만 벌려고 하니까 가정이 깨지는 거야. 그러고는 혼자 장사한다고? 팔자가 세서 그런가 보네. 그래도 이렇게 바가지로 팔면 안 되지. 상간녀가 입술을 깨물며 참는 게 역력했어요. 손님한테 대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듣고 있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게 보였죠. 어머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사장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일부러 상간녀 편을 들어줬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한테까지 화를 냈죠. 너도 그래서 맨날 일한다고 집을 비우는 거야? 이 여자처럼 되고 싶어?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라 여자는 가정이 우선이야. 일은 그 다음이고. 그때였어요. 상간녀가 드디어 폭발했죠. 지금 말 다 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참고 참다가 결국 터진 거죠. 뭐가? 사실을 말하는 게 잘못한 거야? 제 개인사까지 들먹이시면서 모욕하시는 건 너무하신 거죠? 개인사? 나 혼자 이야기하고 나 혼자 답한 건데 뭐 어때? 정말 바람 폈어?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어요.
다른 손님 2명이 있었는데 슬슬 가게를 나가기 시작했죠. 그래요. 이혼한 게 잘못인가요? 요즘 시대 이혼이 뭐 큰일인가요? 큰일이지. 한번 시집가면 끝까지 살아야지. 조상님들이 뭐라고 하시겠어? 지금이 조선시대냐고요? 상간녀도 이제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더 크게 소리쳤죠. 21세기든 22세기든 여자의 도리는 안 변해. 그런 생각으로 살았으니까 이혼당한 거 아니야? 이혼당한 게 아니라 제가 하자고 한 거예요. 더 나쁘네. 남편을 버렸다고? 그럼 다른 남자가 생긴 건 맞잖아. 와, 시어머니 직감이 무서웠어요. 전국을 찌르는 말이었죠. 상간녀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다시 붉어졌어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다 티나는데. 여자가 먼저 이혼하자고 하는 건 딴 남자가 생겼을 때뿐이야. 더 이상은 못 참겠네요. 나가요. 옷 안 파니까 나가라고요, 할머니. 신고하기 전에. 어머나, 별 희한한 여자를 다 보겠네. 나가지 말래도 내 발로 알아서 나갈 거야. 에라이, 퇴! 시어머니가 화나서 가게를 나가시고 난 후 가게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죠. 이런 싸가지 없는 가게는 다시는 안 와. 나 먼저 간다. 넌 알아서 와. 그럼 그렇지. 아유, 알아봐도 뭐 이런 가게를. 저도 일단 밖으로 나가는 척하면서 네, 어머님 죄송해요. 금방 갈게요. 하고 대답했어요. 그리고선 전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할 시간이었으니까요. 상간녀는 흐트러진 옷들을 정리하면서도 제가 다시 들어온 걸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 다시 들어왔어요? 이제 우리 둘이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얘기요? 아참, 그쪽은 제가 이혼한 걸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남 뒷조사하는 사람이었나? 저는 선글라스와 모자를 벗었어요. 그리고 머리를 풀어 원래 모습을 보였죠. 상간녀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뭔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으로 변했어요. 이윽고 상간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당신은... 네, 맞아요. 전에도 왔었고 거의 단골이었죠. 그리고 제 남편도 잘 알잖아요. 그쵸? 아, 그게 저는 구차한 변명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으니까요. 6개월째 제 남편 만나고 있죠? 더는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상간녀가 체념한 듯 카운터에 기댔어요. 아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지친 표정만 남았죠. 회사 동료인 척 나한테 보낸 그 문자 말이에요.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재미있었어요?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게? 파괴요? 이미 깨진 가정을 제가 파괴했다고요? 뭐라고? 당신 남편이 얼마나 외로워했는지 아세요? 매일 야근하고 바쁜 아내, 실행 마음에 못 들어서 눈치 보는 아내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냐고요? 어이가 없었어요. 도둑이 제발 저리기도 유분수지. 이건 완전히 적반하장이었죠. 그래서요? 그게 불륜의 이유가 되나? 전 그저 위로해줬을 뿐이에요. 진심으로요. 위로? 그게 위로예요? 남의 남편 꼬시는 게? 어차피 당신은 이해 못해요.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사랑이요? 그럼 왜 숨어서 만나요? 정말 사랑한다면 당당하게 만나면 되잖아요. 제 말에 상간녀가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그때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죠. 남편 카드 명세서를 찍은 거였죠. 상간녀 가게에서 결제한 내역들이 빼곡한. 남편이 돈을 잘 벌긴 하는데 이렇게 막 쓰고 있을 줄은 몰랐네요. 뭐 이제 난 관심 없지만. 그때 제가 폭탄 발언을 했어요. 사실 우리 이혼할 거예요. 상간녀의 눈이 반짝였어요. 순간적으로 기대에 찬 표정이 스쳤다가 이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아마 바라던 게 너무 쉽게 이루어져서 의심스러웠겠죠. 이젠 그쪽 마음대로 해도 돼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남편과 재산 전부 다 넘기는 대신 우리 집에 먼저 와야 해요. 그쪽 집을요? 네. 그쪽이 앞으로 살 곳인데 한번 와서 봐야죠. 둘이 살아서 크진 않지만 그래도 살만할 거예요.
저는 당신한테 현실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왜요? 싫어요? 오기만 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는데? 제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상간녀는 뭔가 불안한 기색이었지만 욕심이 앞섰나 봐요. 그래도 되는 건가요?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걱정 말아요. 제가 남편한텐 잘 이야기해 둘 테니. 정 불안하면 친구나 가족한테 주소 남겨요. 경찰한테 연락해둬도 좋고. 알겠어요. 가볼게요. 뭘 보여주려는 건진 모르지만 전 겁나지 않아요. 순진하게도 믿는 것 같았어요. 아니, 믿고 싶었겠죠. 자기가 원하던 게 이루어지는 순간이니까요. 그때 마침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죠. 저는 나가서 전화를 받았어요. 네, 어머님. 너 안 오고 뭐 하는 거냐? 네, 어머님. 지금 들어갈게요. 근데 손님 한 분 데리고 갈 것 같아요. 손님? 네. 중요한 손님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남편도요. 시어머니는 의아해 하셨지만 일단 알겠다고 하셨어요. 전화를 끊고 다시 들어가 상간녀에게 말했어요. 자, 가요. 지금요? 아니, 너무 갑작스러운데 기회는 한 번뿐이에요. 놓치면 후회할 거예요. 상간녀가 망설였어요. 뭔가 함정이 있을 거라고 직감했겠죠. 하지만 욕심이 더 컸나 봐요. 알겠어요. 근데 오빠도 있어요? 없어요. 제 말을 믿지 않는지 상간녀는 급하게 가게에서 비싸 보이는 원피스로 갈아입고 화장도 다시 고쳤죠. 거울을 보며 연신 머리를 만지작거리고요. 저는 거의 상간녀를 끌고 가다시피 하고서 시댁으로 향했어요. 상간녀는 내내 불안해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설레는 표정이었죠. 어찌됐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집에 처음 가보는 순간이기도 하니까. 시댁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어요. 곧 문이 열렸죠. 시어머니였어요. 아까 가게에서 화나서 나가신 바로 그 시어머니. 어머니, 왔어요. 그래, 들어. 어? 시어머니의 시선이 제 뒤에 상간녀에게 갔어요. 그리고 순간 상간녀와 어머니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죠. 이 여자가 왜 여기 있어? 상간녀는 크게 놀란 듯 했어요. 저를 만난 순간이 당황스러워서 시어머니에 대한 사실을 까먹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지금 아까 가게에서 만났던 그 무서운 시어머니 집에 왔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거죠. 어머님? 어머님? 누가 너한테 어머님이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집안에 있던 식구들이 모두 현관으로 나왔죠.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도 있었어요. 여보?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나 봐요. 상간녀를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하게 변하고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저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아드님이 사랑하고 있는 여자예요.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께 정식으로 소개하고 싶다고 해서 모시고 왔어요. 폭탄 발언이었죠. 시아버지가 남편을 노려봤어요. 뭐? 이게 무슨 소리야? 남편이 말을 더듬었죠. 아버지, 그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상간녀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이 여자가 아까 그 싸가지 없는 가게 주인 아니야? 맞아요, 어머님. 이 여자가 남편이랑 불륜을 저지르던 상대예요. 둘이 운명의 사랑이래요. 제가 비꼬듯 말했어요. 상간녀는 이미 얼어붙어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죠. 뭐? 불륜? 시아버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봤어요. 이게 사실이야? 너 정말 바람 피운 거야?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상간녀에게 다가갔죠. 너 유부남인 줄 알고도 만났어? 저는... 대답해! 알고도 만난 거야? 모르고 만난 거야? 상간녀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랑은 막을 수 없는 거잖아요. 남들이 뭘 알아요? 우리가 좋아 죽겠다는데 왜 남들이 참견이냐고요?
그래, 이제야 본색을 보이네. 아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뭐? 사랑? 남의 가정 파괴하는 게 사랑이야? 도둑질이지? 저는 가정을 파괴한 게 아니에요. 이미 끝난 부부였다고요. 뭐라고? 이번엔 제가 나섰어요. 끝나 있었다고요? 제가 언제 남편한테 소홀했나요? 맞벌이 하면서도 집안일 다 있고 시댁 대소사 다 챙겼는데? 상간녀가 반박하려 했지만 시아버지가 막았어요. 됐어! 더 들을 것도 없어! 당장 나가! 아버지! 남편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시아버지의 눈빛에 입을 다물었어요. 너도 나가! 오늘부터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마! 아버지, 제발! 제발은 무슨 제발이야! 네가 그럴 자격이 있어! 시어머니도 거들었어요. 그 여자를 밖으로 밀치고 따귀를 때렸죠. 그래, 나가! 네가 그러고도 남자냐? 본쳐버리고 만난다는 여자가 겨우 이런 여자야? 이혼녀에다 못 빼어먹은 여자 만난다고 동네 창피하게 만들어? 으이구. 저는 이 와중에 몰래 녹음도 하고 사진도 찍었죠. 상간녀가 울면서 현관으로 나갔어요. 남편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나갔죠. 하지만 나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빨리도 말하네. 됐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랑 행복하게 사세요. 문이 쾅 닫혔어요. 하지만 5분도 안 돼서 다시 초인종이 울렸죠. 띵동 띵동 띵동. 열어! 아버지! 어머니!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그러자 상간녀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울먹이며 소리치자 그 뻔뻔함에 시어머니가 폭발했죠. 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오해해요. 그만하고 가라. 경찰 부르기 전에. 이 천하의 나쁜 놈. 밖에서 한참 소란이 계속됐어요. 이웃들이 나와서 구경하는 소리도 들렸죠. 망신이 제대로 되는 거죠. 시아버지가 화가 나서 현관문을 열었어요. 조용히 못해! 온 동네 망신시킬 거야!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집 안으로 들어와서도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언제부터 알았니? 한 달 전쯤부터요. 확실한 증거를 잡느라 시간이 걸렸어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평생 강하게만 사셨던 분이 우시는 걸 보니 마음이 복잡했죠. 시아버지도 한숨을 쉬셨죠.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어요. 여보, 제발 한 번만 만나줘. 할 말 있어. 할 말은 변호사 통해서 해. 변호사? 정말 이혼할 거야? 당연하지. 그걸 말이라고 해?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옆에서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핸드폰을 뺏었어요. 야, 이놈아. 너는 배알도 없니? 이 상황에서 뭘 용서해? 똑똑하게 키워놨더니 웬 이상한 여자 잘못 만나서 정신이 나간 거야?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여자 보는 눈이 없어? 듣던 저도 기분이 이상했어요. 팡! 시어머니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못나도 핏줄이라고 부모로서 이혼만은 막고 싶지만 볼 꼴 못 볼 꼴 다 봤으니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우린 이런 일로 골머리 썩기 싫으니 늙은이 별 희한한 광경을 다 보네. 아이고, 머리야. 시부모님은 저한테도 이제 나가라는 듯 손짓했어요. 이제 해방이란 생각에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저는 며칠 후 변호사를 만나서 제가 모은 증거를 보여줬어요. 네, 이제 됐습니다. 증거도 확실하고 상대방 과실이 명백하니 소송은 유리하게 진행될 겁니다. 변호사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렇게 남편과는 이혼 소송, 상간녀에게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일이 진행되던 중 그 여자 상간녀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 근처 카페에서 상간녀를 만났어요. 죄송해요.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요? 어제 집에 가서 생각 많이 했어요. 제가 정말 나쁜 짓을 했구나. 상간녀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전 동정심이 들지 않았죠.
그래서요? 사과하면 용서받을 줄 아나? 아니에요. 용서는 바라지도 않아요. 다만 합의하고 싶어요. 얼마 생각하는데요? 상간녀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1,000만 원 어떠세요? 1,000만 원? 제가 받은 상처가 겨우 그 정도 값어치인가? 제가 비웃자 상간녀가 당황했어요. 그럼 2,000만 원까진 5천? 네? 상간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5천. 그 이하는 생각도 안 해요. 싫으면 법정에서 봐요. 하지만 당장 저한테 그런 돈이 가게 있잖아요. 팔든지 대출 받든지 하세요. 합의 못하면 가게에 소문나서 아예 접을 수도 있으니 그것보단 낫지 않나? 아, 그리고 조건 한 가지 더. 남편과 완전히 끝내요. 다신 연락도 하지 말고. 그건 당연하죠. 당연하다고요? 어젠 운명의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상간녀가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착각했어요. 사랑이 아니라 그냥 외로움이었나 봐요. 외로움? 그래서 남의 남편을 뺏었다고요? 죄송해요. 상간녀는 결국 5천만 원 합의에 동의했어요. 일주일 후 이혼 서류가 준비됐어요. 남편은 순순히 도장을 찍었죠. 아마 더는 버틸 힘이 없었나 봐요. 우리는 몇 마디 나누지도 않았어요. 운명적인 만남인 줄 알았는데 그냥 보잘것없던 인연이었던 거죠. 재산 분할은 8대2로 제가 가져갔어요. 집도 제 명의로 넘어왔고 위자료도 충분히 받았어요. 이혼 후 몇 달쯤 지났을 때 다른 일 관련해서 시댁한테 마지막으로 연락했다가 남편의 소식을 들었어요. 상간녀랑은 헤어졌대요. 근데 남편 회사에 바람이 났다는 소문이 나서 남편이 정직 처분을 받았었다네요. 끝나고 복직했지만 회사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사표를 냈대요. 그 이후의 일은 잘 모르겠지만요. 저는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이혼 후 오히려 일이 더 잘 풀렸거든요. 회사에서도 이제 진짜 커리어 우먼 됐네라며 인정해줬고 작년엔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요즘은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댄스 스포츠를 배우러 다니고 작년부터는 여행도 자주 다녀요. 혼자서, 때로는 친구들과. 가끔 남편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분류는 명백히 잘못된 일이에요.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가끔은 상간녀에게 고맙다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용서는 안 했지만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때로는 최악의 상황이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전 이제 2번 다시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흔한 말이지만 그래도 변하지 않는 진실은 제 인생의 주인은 저라는 거예요.